뭐 제가 아까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감독님이 영화 그 신 역할로 출연 좀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영화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기획 의도랄까요? 작품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감독님 목소리로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기획 의도 원래는 다른 시나리오였는데 조금 더 이제 고려인들에 대한 그런 규모 있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37년 그 강제 이주 관련된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그거 아무래도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영화를 찍으려면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2년 동안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제작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아쉽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행히 그게 안 됐어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대님이 와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받은 아주 일부분 제작비가 있었거든요. 이게 3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영화를 찍든지 아니면 그 돈을 돌려주는지 줄 건지 이제 물어보더라고. 냉정하게 영화 찍을래 돈을 돌려줄래.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래서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장편 영화를 찍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상한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는 완전 바뀌었죠. 이제 고려인 얘기 말고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가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 친구들이나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겪었던 일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안이 나오는 겁니다. 투자를 받았으면은 그 우즈베키스탄 한 황해가 될 수도 있었는데 투자를 받지 못하시면서 이를테면 부산역이나 비교되는 통팔이나 이런 규모로 이제 영화가 나온 거고요. 그 나름대로의 좀 미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 동유명 감독들이 그래요. 그 똥파리도 영화를 만들 때 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투자를 더 받고 영화를 찍어라. 저는 그때 5천만 원 정도, 5,500만 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로 찍겠습니다. 그래서 똥파리가 된 거죠. 투자를 받았으면 쉬파리나 파리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 제안 속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는 게 그 독립영화인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에도 영화를 다양하게 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이게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우즈베건지 러시아어인지 모르는데 그런 이제 언어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고려인들의 어떤 강제 이주의 역사 이런 것들도 영화에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은 안 하지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1937년도에 이제 연해주에 있던 한인들이 이제 스탈린 명령 때문에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한 거죠. 그때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기차에 실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걸렸고요. 예, 되게 멀거든요. 연해주하고 중앙아시아하고. 그래서 화물차에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맨 땅에다가 그때 가을 11월 달이었는데 거기다가 버리고 알아서 이제 근데 저희 이제 저희 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활력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인 4세거든요. 이렇게 살아남고 잘 열심히 부지런히 이제 사셔서 저희 오늘의 이제 고려인들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네, 그런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재미 교포들이나 제일 교포들하고 역사는 완전히 다르죠. 저희가 그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아까
약간 좀 그렇게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제 뭐 이주민들의 역사가 있는데요. 네. 뭐 연변에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있고, 남미에도 이제 그렇죠. 뭐 일제 시대 때 그 어떤 생활의 압박을 피해서 이제 가신 분들도 있고, LA에도 있고 이러신데 이제 뭐 강력한 거죠. 사회주의의 어떤 스탈린의 민족이주 정책이, 민족 그 사회주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민족 필요 없다, 계급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동을 시킨 게 이 영화에 나타나고 있는 기대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실제로 그 언어적인 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 영화에서 우즈베거로 했다가 러시아어로 했다가 이런 이제 차이들을 저희는 많이 못 느끼는데 그 고려인들은 우즈베거를 못 쓰는 이제 설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실제로 그런 건가요? 네, 원래 그 옛날에 소련이었잖아요. 네. 소련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우즈베거를 따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시골에서는 우즈베거를 우즈벡 사람들끼리 썼지만 대부분 그 러시아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고려인들이든 뭐 유태인들이든 다 자기들끼리 이제 러시아 말만 쓰니까 우즈베거를 따로 배우지 않으면은 못 해요. 근데 제 주인공으로 이제 나왔던 그 스타스라는 친구가 그 실제로 그 형사일을 했거든요. 근데 형사일을 하면서 그 우즈베기인들하고 상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즈베거를 되게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저는 이 주변에 그 우즈벡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주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나 이제 고려인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이제 지내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즈베거를 안 배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즈베거. 그런 이제 우즈베거를 쓰느냐 러시아어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새는 좀 그래요. 요새 예전보다 나라가 독립하고 나서 우즈베거를 많이 사용하게 하고 또 이제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법이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좀 우즈벡 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이제 어떤 그 작성할 때도 그 우즈베거를 모르면은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감독님은 좀 신기하시죠? 한국말로 어떻게 이렇게 배우셨습니까? 맞으면서 전 한국 스타일로 배우셨네요. 하나도 못했죠. 저희 부모님들도 하나도 못하시고. 몇 살 때 배우셨나요? 저 대학교 저 한국어학과 나왔어요. 저 우즈벡에서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영화 현장에서도 배웠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문과 나와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부족이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관객분들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영화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준비를 해서 손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몇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그 영화에 이제 마약이 이제 주요한 이제 수단으로 나오는데 마약 그 되게 디테일하게 마약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갱스터 영화나 이런 데는 좀 나오긴 하는데 그 마약과 관련된 그 우즈벡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약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인지 한국은 뭐 마약 청결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원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요즘 그 한국 뉴스를 보면은 한국에서도 마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불법으로. 사실 그 하나안이라는 영화는 마약에 대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그 나오지만은 그 사실 그 마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자기만의 이제 약속의 땅 때문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좀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해서 또 표현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약이라는 거는 사실 마약이 아니어도 그게 마약 대신에 돈이라고 돈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었고 뭐 다른 걸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영화를 찍으면서 연출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상업 영화를 보면은 이 감독이 이제 돈이 많을수록 할 일이 좀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CG로 많은 부분을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술로 진짜 훌륭한 그 미술 감독님을 데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모든 거를 이제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약 부분도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씬을 좀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돈이 없더라도 그래도 현실감이라도 이제 좀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약이 나오는 그런 씬을 굉장히 좀 자세히 저는 이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우즈벡에서 마약이 많아서 이렇게 자세히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연출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되게 어떤 영화를 찍든 좀 디테일하게 찍고 싶어요. 좀 현실감 있게. 그 과연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진짜처럼 보이는구나. 좀 이렇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영화라는 게 되게 사기인데, 네 관객이 거짓말을 어떻게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시는 거죠. 되게 근데 사전 조사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마약 해봤던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도 해보고 저는 해보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제가 뭐 이야기를 했던 것도 물어보고 아니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마약하는 투입하는 그런 장면이든 뭐 또 다른 장면이든 좀 현실감 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 결과는 사실 헐리우드 영화 한국 영화는 마약에 대한 그런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헐리우드 영화 많이 그러니까 좀 마약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마약보다는 좀 이렇게 비주얼 이펙트로 음악이라든지 약간 좀 CG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최대한 좀 현실감 있게 돈도 없었지만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보고 싶어서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마약했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아직까지 이제 나왔던 마약에 대한 영화 중에서 제일 현실감 있는 그런 신작 같은 그런 영화다.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 진짜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독님 영화에서는 그 어떤 마약에 빠져들고 그 고통 이런 부분들을 밀도 있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영화들 뭐 예를 들면 트랜스포팅 같은 경우는 마약에 빠져서 어떻게 판타지의 이 흥분에 빠져드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그 어쨌든 그게 판타지고 뭐 흥분 쾌감도 있지만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감독님 영화는 빠져서 어떻게 이 고통을 겪는지 이를테면 뭐 그 주인공이 이제 스타스가 마약을 익히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텐트 들고 산에 가서 이제 고통을 참으면서 마약에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실제 얘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절대 끊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뭐 판타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 정도 뭔가를 느끼는데 그리고 나서 중독이에요. 뭔가를 느끼는 것도 없고 그냥 몰종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밖에 없어요. 마약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뭔가를 느끼고 되게 필 받아서 뭐 좋아하고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그런 거를 그대로 저는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뭐 마약의 이 약쟁이들의 이제 공통점들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아무 집에나 가서 혹은 아는 집에 가서 찜통을 빌리잖아요. 완전 찜통을 빌려서 그걸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스도 찜통을 빌리러 갔다가 그 친구 어머니 그리고 친구의 사진을 보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벗어나는데요. 찜통을 빌리는 어떤 설정이라든가 그것도 실제 얘기예요. 저도 사실 신경을 안 써는데 실제로 그런 제 아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아는 집에 가서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좀 이렇게 만두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보니까 뭐 찜통이 없다. 좀 빌려줄 수 있고 누가 안 빌려주겠어요. 찜통이 비싼가요? 그래서 나중에 가져가면 안 돌려주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잡혀서
물어봤죠. 그 친구한테 왜 그랬냐. 알고 보니까 침통이라는 그 재료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고 시장 가면은 좀 그래도 괜찮은 대가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침통 하나 발면은 그 마약 한 번 하는 할 그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재미있었던 게 물어보니까 그 마약쟁이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이 없잖아요, 보통. 근데 어떻게라도 돈을 만들어낸대요. 평상시에 뭐 이렇게 그런 조용하고 돈을 못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마약 때문에 어떻게라도 돈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찍는 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되게 이 거렁뱅이 같은데 어떻게든 영화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영화도 중독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영화 보면서 인상적인 거는 그 이 주인공의 뒷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뒷모습을 해석발로 해서 그 뒷모습의 이 미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뒷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찍는 감독 구스반산트, 뭐 파라메이드 파크 이런 걸 보면 뒷모습 쭉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감정을 끌어냅니다. 네, 아마 그 감독님은 어떻게 그 뒷모습을 이렇게 꾸준히 찍으셨는지, 거기서 뭘 끄집어내고 싶으셨는지. 저희가 사실 그 스타스라는 인물이 그 전문 배우 아니거든요. 배우 그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 준비할 때 테스트 촬영도 하고 오디션 하면서 뭐 이렇게 리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실 전문 배우 아니니까 걔한테 시나리오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운동 선수들이 저도 옛날에 운동을 해봐서 알겠는데 그 시합에 나가잖아요. 시합에 나가면 자기 그 시합 정확한 그 경기 시간을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바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것 때문에 속으로 막 지쳐서 막상 이제 경기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도 못 해요. 근데 이 친구도 이럴까봐 괜히 막 시나리오를 보고 집에서 혼자 막 고민하다가 자기 감정 자제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안 보여주고 이 친구는 카메라 앞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진 않지만은 이번 영화는 어차피 뭐 저희는 뭐 돈도 없고 끝까지 이제 빠져버리자라는 개념 그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시나리오도 안 보여주고 그 테스트 촬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촬영 그 컨셉도 없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 친구가 카메라 앞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촬영 감독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 콘티도 안 그리고 그래서 2회 정도 찍었어요, 저희가. 막 찍으면서 이제 2회 끝날 때쯤 이 그 스타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아우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찍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는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 뒷모습도 찍을 그거는 컨셉은 없었어요. 근데 찍어보니까 뒷모습을 찍으면 괜찮을 것 같다. 몇 번 이제 그래서 찍을 때마다 그건 사실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찍을 때마다 좀 뒷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붙여보니까 편집하다 보니까 그게 영화의 촬영의 컨셉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일부러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사실 이제 앞모습을 찍는 것보다 뒷모습을 찍는 게 훨씬 이제 찍는 입장에서는 수월하죠. 앞모습을 찍으면은 카메라 감독 뒤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뭐 스테디캠을 쓰든지 어떤 이 기계적인 테크니컬한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뭐 뒤에 배경하고 인물의 표정들 어쨌든 저 표정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다시 찍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뒷모습 찍게 되면 어떤 그 모호하지만 뭔가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열려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잘 되지 않으면 너무 모호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화 속에 잘 살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관객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아까 그 영화 연기를 하나도 못하는 처음 해본 친구 캐스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후보군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을 캐스팅하게 된 이유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앞에 오프닝 시퀀스의 박사라고 말하는 그분과 이제 또 다른 이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이니까 두 분이서 이제 마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영화 속에도 나올 것 같았는데 전혀 연결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의미가 뭐가 있는지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스타스를 쓴 이유는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스타스가 실제로 이제 형사 일도 했고요. 실제로 많은 그런 그 영화에서 나오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일들을 영화에서 나오는 일들을 직접 경험한 친구예요. 알고 계셨던 분이신가요? 예,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구, 동네 친구고 저랑 이제 뭐 태권도도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랑 사실 제가 이 시나리오 쓰기 시작한 이유는 그 친구랑 대화하고 저는 어떤 이상한 좀 감정을 받아서 좀 이상하게 사람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스타스가 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시나리오 쓰면서 물론 이 친구를 출연시키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큰 리스크잖아요. 연기자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를 찍으면서 한 가지 지켰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제 감정과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믿어보고 싶었어요. 어차피 이거는 뭐 상업 영화도 아니고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이 영화 안 돼도 사실 뭐 그만인데 그래서 좀 이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적인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좀 믿으면서 찍어보자. 어차피 이런 경우는 앞으로 없을 테니 이런 기회 없을 테니 이번 기회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스타스를 쓰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지식은 없었죠.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좀 마음속으로 이 친구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출 방법이라든지 그 연기 지도 방법이라든지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 친구를 꼭 출연시키자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택한 거고 사실 큰 리스크였죠. 나중에 보니까 되게 잘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진짜 수많은 그런 고민과 그 걱정 끝에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프닝 시퀀스는 되게 사실 되게 좀 뭐랄까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저희 끝까지 이 부분 때문에 저희 PD하고 싸웠어요. PD는 이거는 편집해라. 이건 필요 없다. 근데 저는 꼭 살리고 싶다. 그걸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두 가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이 영화는 고려인에 대한 영화는 아니다. 그 대사를 잘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약속의 땅은 한국이지? 아니다? 아니 왜? 그래서 그 마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영화는 그런 고려인에 대한 그런 영화는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니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니라는 게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게 어떤 나라가 아니고 어떤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영화는 약간 좀 그런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꿈 그런 거에 대한 영화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은 이제 고려인이고 약간 좀 강제 이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좀 이렇게 이 영화는 살짝 뭐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다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느낌만 주기 위해서 그 시퀀스를 만들었거든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런 그 시퀀스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나 의도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제 영화 방향을 좀 잡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위험한 시퀀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 마약을 하고 있는데 딸이 와서 아빠 옛날 얘기를 해줘. 그래서 네. 너무나 그 자상하게 이제 마약을 하기 직전에 그 딸에게 이제 옛날 얘기를 해주면서 그 하나안에 대해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시퀀스죠.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영화에는 안 나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네, 앞에 계신 분요. 데뷔작인데 정말 인상적인 연출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의 차기작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어떤 이야기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그 질문은 제가 끝날 때쯤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아니, 궁금해서 네. 첫 작품을 보고 나니까 자기작은 네, 원래 저는 독립영화 찍으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니 데뷔작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원래 상업영화 찍으려고 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자기작은 그래서 상업영화예요. 장르는 액션, 휴먼 드라마 플러스 액션인데 주인공은 이번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고요. 대신 이제 배경은 모스크바예요. 러시아고 약간 좀 본 시리즈하고 에니미 오브 스테이트하고 좀 이렇게 그런 느낌 나는 그런 네, 영화. 그 메를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메를린은 저도 사실 자기작 그 시나리오 그 아이템이 생긴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메를린이라는 영화 개봉할 때 큰일 났다. 저 이제 이 영화 못 찍겠구나. 왜냐면 벌써 다른 감독이 찍었으니까. 근데 보고 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좀 느낌도 다르고 잘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베를린 디스하는 거 같은데. 잘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러시아 문화라든지 이런 지식을 좀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새로운 지선으로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요? 지금 개발 중이에요. 시나리오 초고는 나왔는데 그게 제 글을 좀 러시아 말로 쓰거든요. 근데 나중에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본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다고 지금 다시 이제 쓰라고 하더라고요. 시나리오가 이상한 건가요? 번역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번역할 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말투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그 러시아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는 한글로 그대로 옮겨버리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좀 거의 초기 단계죠 지금. 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네요.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자기는 상업영화를 만들었는데 원치 않게 예술영화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잘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그 계속 개발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저도 영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되게 사소한 질문인데 그 스타스가 경찰이 되기 전에 그리고 그만둔 후에 일하는 그 주차장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차들을 이렇게 주차를 시켜놓고 다 문을 잠가 놓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의 주차장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즈베키스탄에? 네, 주차장 아주 차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개집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일단 그 이유는 그 나라에서 차를 되게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사면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2, 3년에 바꾸는 게 아니라 거의 10년, 20년씩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그 차값 비싸기도 하고 되게 그리고 거기 지하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 빌딩 주차장도 없고요. 그래서 차는 밖에 세우거나 아니면 이런 주차장에서 공동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또 차도 차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훔쳐갈 수 있으니까 이런 주차장에서 많이 주차를 해요. 그러니까 주차 자체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주차장은 실제 그 스타스 부모님 거예요. 그 주차장. 스타스 되게 잘 사는 집안이거든요.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어렸을 때 저희가 이렇게 2층에서 많은 사실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에서 이제 주차장이라고 쓸 때 한국에서 이제 보여줄 때 왜 주차장이어야 되냐?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되게 재미없고 막 별거 없는데 그래서 그때는 알았죠. 아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한국 시선으로 생각으로 받아주니까 그렇죠. 예. 젊은 사람이 이제 주차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쟤는 좀 뭔가 정신 없거나. 아 근데 돈을 잘 벌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보면 이게 그 공간을 보면 아 되게 그 주차료도 비쌀 것 같고 돈을 잘 벌 것 같잖아요. 근데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있거나 경비 이런 되게 어르신들이 이제 하는 일처럼 되어 있는데 얘는 저는 처음에 제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랬는데 그런 설정들이 어떤 나라의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근데 스타스가 그 집 아들이었다는 건 또 새로운. 근데 재밌는 게 한국은 놀이터잖아요. 놀이터 이렇게 이런 친구들 모이는 장소는 그 외국에서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좀 이렇게 약간 날라리들이 막 이렇게 놀이터에서 만나서 저녁에 막 그 만나는 그 장소는 놀이터라는 게 마찬가지로 이제 주차장 공간도 그 나라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한국 같으면은 카센터 정도 되겠죠. 조금 주차장하고는 좀 다른 거래가 좀 더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여기 앞에 분 먼저 하시고요. 저기 이게 감독님 실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쓰셔서 정말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이런 영화들이 재밌더라고 자기 얘기를 쓴 영화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스타스가 말하고 극복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산에서 했던 거 보면서 김기덕 감독님의 아리랑도 떠오르면서 뭔가 되게 그런 뭔가 원초적 야생적이고 막 그런 느낌이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마약하는 친구들이 그 스타스랑 같이 이렇게 막 같이 모여가지고 말 끊고 싶다고 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의 대화 같다 뭐 그런 느낌도 받아서 재밌고 그랬는데 감독님이 이런 거를 잘 아시는 얘기를 썼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감독님이 이렇게 다 아시는지 마약도 해본 적도 없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한국은 그렇게 막 되게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되게 먼 나라 같고 근데 감독님 지금 한국에서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뭐 나와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네. 좋은 질문. 네, 감독님의 노는 물에 대해서. 네. 아 일단 그 저희 하나는 아리랑이라는 영화 개봉하기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리랑을 보고 뭐 따라간 건 아니고요, 절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타스가 김기덕 감독님하고 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몸매가. 그래서 네. 글쎄요, 저는 뭐 김기덕 감독님 영화하고 비교하면은 저야 뭐 영광이죠, 영광이고. 진짜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좋아하는 영화도 있고요. 네. 다는 아니지만 일단 근데 이렇게 산에 가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실제 그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약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약을 끊으려면 그 모든 거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를 이제 돈이나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조그만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그 기회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마약을 결국은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런 뭐 사막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끊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을 택한 거고. 그리고 그 한국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는 한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좀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교민들, 교포 감독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 게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해외에서
자기 나라에서 좀 이렇게 마음고생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좀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 항상 좀 아름답게 한국을 좀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근데 자기 지금 현실이 좀 이렇게 비극적이고 그런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나의 약속의 땅이고 거기는 아름다운 나라다. 어떤 영화? 거기만 가면 어떤 영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근데 그런 영화 봤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상한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려인들한테 약속의 땅이 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그게 너무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저희가 뭐 독일이나 뭐 이스라엘처럼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태인들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때 진짜 이거는 우리의 나라다. 이게 우리의 약속의 땅이다. 라는 거를 바로 받았대요. 그런 감정을. 독일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독일로 돌아갈 때 이제 우리가 왔다. 이제 고향에 왔다라는 감정은 거의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려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려인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입장? 그거는 약속의 땅처럼 안 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멀어졌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니까 또 뭐 연변의 이 중국 교포들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입장이 많이 거의 달라요. 없다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근데 저희 역사도 이제 조선족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역사가 완전 달라요. 많이 다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그 사는 그 생활 스타일조차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 근데 그거는 잘 모르니까 잘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고려인들은 잘 살아요. 고려인들은 잘 살고 있고 돈 벌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시집 온 사람들도 있고 유학생들이 많아요. 요즘 유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근데 지금 단계는 제 생각은 저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약간 좀 고려인들에 대한 그런 다큐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고려인 4세잖아요. 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4세고요. 저는 결혼해서 아들이 낳거든요. 아들 한국에서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려인이에요? 아니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고려인 1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이 그래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외국인 등록증 있잖아요. 빨리 막 발급을 하라고 막 하더라고요. 한 달 안에.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안 되는데 태어난 지. 사진을 어떻게 찍냐 물어보니까 어떻게든 그 누워서 막 누워 있잖아요. 찍어서 갖다 줬어요. 그게 현실이 그래요. 저희 아들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니까 외국인 그런 지급을 받으면서 근데 또 어린이집 가면은 또 완전히 한국 사람 되겠죠. 약간 좀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저희가 아직까지 뭐 우즈벡에서 태어나든 뭐 러시아에서 살다 왔든 그것은 파이지 필요 없고 저희는 새로운 그 역사를 만들고 있다. 앞으로 저희 자식들이나 저희 후손들이 어떻게 살지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많이 기대도 돼요. 뭐 저도 이제 한양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요. 그 감독님은 고려인의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자연스럽게 어떤 영화에서 풍기는 이미지라든가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느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저는 의외라고 받아들였는데요. 김기덕 감독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 스타스 그 배우에 대해서 이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이 배우를 김기덕 감독님 캐스팅해서 영화를 찍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재밌게 느꼈던 것 같고요. 아마 몇몇 영화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 김기덕 감독이 산에 올라가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매치시킨 게 아닌가 저희 느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었던 게 저 해외 영화제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아리랑하고 저희 영화하고 같이 이제 뭐 같은 시기에 이제 개봉하고 막 그랬는데 항상 갈 때마다 저희 포스터 옆에 아직 포스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거 그 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영화 포스터 보신 적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세요? 그 슬리퍼에 신는 항상 그 포스터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갈 때마다 그 아리랑이라는 영화랑 같이 거의 뭐 같은 영화제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또 아까 손드신 분 질문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이 이제 거의 아까 그 감독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대답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 무산일기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그 탈북자에 대한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영화 이제 갈수록 그 탈북 그 주인공이 이제 사회화가 되잖아요. 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스타스도 그 한국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그 오프닝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그 얘기처럼 여기 한국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곳인지 한국이라는 곳이 만약에 마침표라는 것이 그 하나이라는 단어하고 꼭 등식이 아니더라도 그 한국이라는 곳이 마침표가 찍을 수가 있는 곳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질문하고 싶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제 영화 끝나면서 그냥 동지 소리만 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게 또 어떤 시작을 하는 의미인지 그런 것들 좀. 네. 그 원래 그런 엔딩이 아니었어요. 원래 해피 엔딩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3분의 1 정도 편집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량이 많았었어요. 지금 나온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막 엔딩 크레딧 보면은 건달 1, 2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편집됐고요. 사실 좀 복잡하고 약간 좀 상업 영화 나는 그런 에피소드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스타스는 그 마약을 바다에다가 이제 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 조폭들한테 이제 당해서 죽는 건데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건데 편집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침표라는 게 그런 마침표를 제가 못 찍겠더라고요. 그 스타스의 인생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편집하다 보니까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엔딩을 처리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안 보여주냐 그런 엔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이 영화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유일한 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스타스의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타스가 그 순간에 다시 마약을 하든 아니면 뭐 버리든 그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내일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새로운 내일이 또 올 거고 이런 약간 좀 이런 의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스타스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스타스는 지금 한국에 있고요. 대구 쪽에 있어요. 대구 근처에 있으면서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노가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배추밭에서 일도 많이 하고 그 노동 일을 많이 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런 일을 하면서 뭐 힘들어하거나 이 현실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를 보면서 되게 큰
감정 받기도 하고 요새도 마찬가지고 되게 멋진 친구예요. 그 친구는 가지고 있는 거는 없지만은 이 가지고 그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 인생에 대한 그런 그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아무튼 이런 가치관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캐스팅 제의를 하면은 응하실까요? 근데 그 친구 저는 사실 연기 너무 잘하니까 저희 학교 그 한예정 그 연극원이 있어요. 거기 그 장학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2번이나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2번 다. 교수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연기 잘하는 그 길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번 이제 영화에서 나와서 모든 게 이제 잘 풀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안 됐어요. 아쉽지만은 계속.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친구는 뭐 안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연기를 할까 안 할까 이런 걸 이제 그럴 수도 생각하시면은 있어요.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이제 또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한간이라는 영화를 조금 이제 뭐 더 보시게 되면 다른 뭐 저도 그렇고 뭐 감독님들이라는 분들이 캐스팅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제 영화에서 무조건 뭐 작은 역할이라도 주고 싶어요. 나중에 상업 영화를 하시더라도 버리지 말고. 그 되게 특이하잖아요. 마스크가. 그리고 그 엔딩 장면 관련해서는 어쨌든 비닐 소리는 나는데 이게 그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사실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게 바다에 빠진 건지 아니면은 타스가 이거를 챙기는 건지 이런 힌트 정도는 좀 줬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부스럭부스럭 소리만 나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랬습니다. 너무하십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는 감독님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감독님은 죽기 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는지 못 이룬 꿈이 생각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죽기 전에 제가요? 예, 뭐 못 먹은 밥이 생각날지, 못 먹은 꿈이 생각날지. 근데 아직 저는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밥이 중요하냐, 꿈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 꿈이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서 꿈 꿀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그 영화를 위해서 제 꿈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했어요. 사실 많은 걸 포기하고 지금도 영화라는 것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뿐만 아니고 제 식구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할 때도 있고요. 영화라는 그러니까 제 꿈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포기 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저는 사실 뭐 영화 한지 10년 넘었지만 지금 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꿈 없이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밥 대신에 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한국이 이제 뭐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감독님 직접. 그런데 한국에 우즈벡에 넘는 한국에 있는 게 뭐냐,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바다가 보이고 그러는데 이 영화에서 바다의 의미는 무엇인지. 특별한 의미 없어요. 사실 뭐 바다라는 게 진짜 우즈벡에 바다가 없거든요. 바다를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죠. 거의. 그래서 한국에서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사실 한국이나 우즈벡이나 비슷하거든요. 다 뭐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비슷하거든요. 이게 뭐 한국 뭐 미국 가면 무조건 뭐 잘 살 거다 이것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데 그냥
한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바다가 있다. 바다일 뿐이다. 이런 좀 약간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뭐 바다가 무슨 뭐 자유 아니면 뭐 그거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사실 별다른 의미 없었어요. 안 좋은 경우들이 이제 있었어요. 바다를 보여주고 저는 이제 그 대사가 나왔을 때 바다를 보여줄 건가 안 보여줄 건가 이게 궁금했어요. 아, 네, 근데 차 안에서 이렇게 쭉 비치잖아요. 택시 타고 갈 때 딱 비치는데 아 저게 끝이겠구나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보여주셔가지고 약간 실망을 했는데요. 근데 바다는 멋있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일부러 그랬어요. 네. 뭐 이렇게 바다는 뭐 이렇게 이제 스타스는 이제 자기 뭐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 이제 뭐 자기 약속의 땅에 왔다 이런 건 그렇지는 아니고요. 않죠. 바다도 똑같 뭐 별거 없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다를 멋있게 찍지 않은 걸로 대체. 뭐 이를테면 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의 힘을 보면요, 강원도의 풍경이 제대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다도 안 보여요. 바닷가에 앉아 있는 주인공들은 보여주는데 바다를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기대를 배반하는. 그런데 감독님도 저는 안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이런데 그냥 좀 대충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 걸로 마무리 하신 거죠. 네. 네. 뭐 우리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보면 되니까.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만 받고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맨 뒤에 계신 분이요. 굉장히 재밌게 잘 봤는데요. 그 결말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고 3분의 1도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친구한테 주면서 한국에 빵이 없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좀 그러니까 주인공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보는 사람도 이제 비행기로 이제 빵을 가지고 온다는 게 그것도 몇 개 가지고 오니까 저게 저 안에 뭐 마약 같은 게 들어있지 않겠나 혹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고 그렇게 드니까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때 이제 예상했던 방향으로 가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사실은 빵을 네. 빵에 이제 마약이 들어있는 설정 네. 좀 예측 가능하지 않나 그런 질문. 그게 뭐 원래부터 이렇게 그 시나리오가 그렇게 됐는지 바뀐 설정인지 아니면 결정할 때는 어떻게 빵으로 결정을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그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다는 그 설정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도구는 정해지진 않았죠. 뭐 그 빵이냐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이냐. 사실 왜 빵이냐면 그게 되게 흔한 일이에요. 저희가 사실 어디 누가 이제 고향에 갔다 온 친구 있으면은 그 빵을 갖고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빵이 한국에서 없거든요. 요즘은 이제 파리바게뜨라든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빵을 되게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식빵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 종류도 많아지고 막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빵에 대한 그 빵이라는 게 그 나라에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빵에 대한 그런 그리움은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빵을 이용을 해서 마약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왜냐면 이 빵 사이에 막 이렇게 집어넣고 잘 검사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빵이 아니어도 다른 사실 방법을 이용해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사실 마약을 제가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모르게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표현했으면 너무 이게 무슨 그 마약에 대한 그런 영화가 돼버릴까봐. 복잡할 필요 없이 그냥.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저는 표현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복잡한 그런 방법이 있긴 해요. 그 방법에 알고 계시고. 대해서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라. 진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거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했으면 진짜 그 완전히 좀 다른 영화가 돼버릴까봐 일부러 잡았어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예측이 가능할지 몰라도 좀 단순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궁금증이 안 풀린 게 있어서요. 그 스타스란 친구의 이야기고 그 친구의 감동을 받아서 캐스팅하고 시나리오를 보여주지 않고 현장에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나왔다고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앞에 서면 감독이 디렉팅하고 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 연기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좀 어색해하기도 하고 뭐랄까 그러니까 디렉팅에서 애를 먹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디렉팅 하셨길래 저런 연기를 뽑아내셨는지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일반적인 그런 그 일단 연기자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어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 이제 감정 컨트롤을 못 하니까 일부러 그런 그 필요한 분위기 있잖아요. 좀 연출을 했어요. 그 친구 모르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얘가 좀 지쳐 보여야 된다. 좀 일부러 이렇게 좀 상황을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디렉팅보다는 그 친구가 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좀 애를 먹었거든요. 그게 쉽진 않았지만 근데 의외로 그게 잘 나왔더라고요. 걔가. 그리고 그 스타스의 역할이 좀 컸죠. 그 친구도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막 빨리 알아듣고 좀 이렇게 제가 보고 싶은 그런 연기를 보여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좀 그런 기분을 느끼라고. 그게 쉽지는 않았죠. 근데 그렇게 일부러 그 친구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분위기를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싸우거나 갈등이 생기지도 않나요? 누구랑 싸워? 스타스라는 친구랑 뭐 분위기를 지치게 만들면 뭐 짜증도 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랬어요. 그 스타스라는 친구가 되게 부지런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연기자들도 테이크를 많이 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두세 번 정도 하고 나면 지쳐요, 사람이. 그래서 좋은 연기 안 나와요. 근데 그 친구도 역시 그럴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테이크 엄청 많이 갔어요. 저는 거의 10번씩 막 연기가 안 나오면 10번씩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끝까지 뭐 짜증 날 때는 있었죠. 그 친구도. 근데 저는 좀 연기에 대한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막 거칠게 해요. 제가 원하는 그런 연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든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보여주거든요. 짜증나서 보여주는 건지. 근데 그게 스타스가 무조건 뭐 영화 내내 계속 뭐 좋은 연기만 보여줬다. 그건 거짓말이죠. 사실 되게 어색할 때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좀 이렇게 찍어보고 새로운 테이크하고 그랬던 것이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연기 디렉션의 비밀은 그 감독과 그 해당 감독과 해당 배우 이외에는 그 모르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전 연기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니터 앞에서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카메라 밑에서 그 연기자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하고 그게 방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스타스의 친구가 이제 술 먹고 죽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되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연기자거든요. 연기를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그때 엄청 욕먹었어요 저한테. 연기를 못하냐고, 이거밖에 못하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 했더라고요 연기를. 근데 그때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같이 연기를 했어요. 같이 보여주고 그래서 제 스타일이 그런데 그게 뭐 다른 감독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죠.
영화마다의 에너지가 또 있겠죠. 그리고 그 감독의 그 영화에 맞는 또 감독님 스타일에 맞는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화가 잘 됐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예를 들면 칸느 영화제에 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이 있잖아요. 그 비직업 배우가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배우들이 가서 이제 뭐 상을 받을까? 뭐 본선에 올라온 영화가 15편, 17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받지 않을까? 뭐 이자벨 베르트도 있고 누구들이 있는데 뭐 다른 형제가 받는 거죠. 그분은 연기 처음 해본 분이에요. 뭐 어떤 8살짜리 아역 배우가 받을 때도 있고 그런 이제 이게 영화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또 관객의 입장에서 어느 부분을 보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근데 그 배우를 진짜 잘 다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자마다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스한테 저는 이렇게 많은 설명을 안 했어요. 많은 설명을 안 했는데 오히려 걔한테 조그만 힌트를 주면은 걔가 알아서 그 감정을 자질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른 연기자는 또 안 그랬어요. 그 연기자가 막 욕 먹어야지 제가 원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자마다 다 그러니까 틀리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이러한 모델로 계속 저는 하진 않고 계속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해보고 스타스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전 힌트만 주고 오히려 걔는 혼자 좀 할 수 있도록 놔뒀어요. 그렇게 하니까 얘가 이렇게 자꾸 알아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줄 때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 그래서 보여주고 그런 친구들한테. 네. 감독님이 영화에 출연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배우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영화에서 그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감독은 연출을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출연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하고 우즈벡에서 그 있는 그런 연기자를 구했었어야 되는데 비행기표 살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들 중에 누가 할 수 있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배우들이 성에 안 차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여러 이제 뭐 또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감독님 최근 아까 차기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근황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하고 계신지 시나리오만 또 쓰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말씀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하나는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제가 만들고 나서도 그냥 그게 사실 데뷔작이지만 졸업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봐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고려인이라든지 이런 영화는 아니고요.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는 사람한테 너는 이제 좀 이질감이라는 그런 마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저는 정말 한국 감독으로서 제가 태어난 곳이 우즈벡이고 국적도 사실 아직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한국 영화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